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경식 씨. 네. 요즘 저 얼굴에 살찐 것 같지 않아요? 또 왜 그러세요? 요즘 입맛이 그렇게 좋은 게 자꾸 먹다 보니까 살이 찌는 것 같고 네. 먹어도 살 안 찌는 분들 있잖아요. 전 그런 분들이 가장 부러워요. 이게 몸이 참 정직하군요. 먹으면 먹는 대로 그냥 살로 다 간다. 응.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런가? 이렇게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어떻게 그럴까 이유가 궁금하시죠? 저는 그냥 단순히 살 안 찌는 체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맞는 말이에요. 살 안 찌는 체질로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몸속의 근육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이 일반적으로 더 많으면은 네. 그 에너지 그 소비, 열 소비량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신진대사 자체가 대사량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칼로리를 갖다가 들어왔다, 음식을 먹었다. 100칼로리. 근데 그 100칼로리만큼의 운동을 하거나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근육량이 적으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는구나. 그렇죠. 근데 근육량이 많다. 100칼로리를 넣었는데도 200칼로리, 그건 모자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항상 근육량을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살을 안 찌기 위해서 이 몸속 안에 근육량을 늘리는 게 근육 딱. 아우, 오, 깜짝이야. 몸속의 근육량이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볼게요. 네, 자 근육량을 좋게 하려면 또 어떤 운동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떤 운동이 있어요? 매거진 투데이에서는 그 섬세하게 다 알려드리잖아요. 네. 뭐 거창한 운동, 뭐 역기를 이거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팔굽혀 펴기, 네. 그리고 또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스쿼트로 하면 더 좋고요. 계단, 회사에서 이왕이면 이제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평소보다 근육량이 15% 이상 증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하철 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버스 타고 이러면은 훨씬 그 운동한 효과가 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요즘 한국을 뒤흔드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것 빼놓을 수가 없죠. 가상화폐. 맞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울고 웃고 또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죠?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슈들은 워낙 또 크게 터지기 때문에 많은 시선을 끌기 마련이거든요. 네. 신문에서도 접하죠. TV를 통해서 접하죠.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 주변에 꽤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폐와 동전하고는 달리 이게 정말 이게 실물이 없지 않습니까? 네.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게 특징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가상화폐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럼요. 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죠. 네.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그 정보에 대해서 정보력이 부족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가상화폐가 또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게 정말 지금 아직까지도 좀 믿을만한 건지 네. 뭐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임정빈 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임 부장님은 저기 경제부 기자로도 올해 또 활동을 하셨다고 네. 얘기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상화폐 관련 저서도 있고요. 책도 쓰셨어요. 네, 예. 네.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칼럼을 쓰면서 이제 요게 이제 나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대중들에게 좀 알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책을 이제 저술을 하게 됐고요. 네. 예, 책에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어떤 시선으로 이제 봐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 좀 했습니다. 네, 그 책을 좀 읽으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근데 이 가상화폐 딱 이러 그러면은 사실 제 주변에서도 얘기하는데 먼저 이 소식을 접하고 투자한 사람한테는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이득이 됐잖아요. 네. 그 우리 경제부 기자님이시니까 먼저 아셨겠죠? 먼저 처음 왔을 때 그때부터 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가 2009년인가요? 2008년도에 나와서 네. 한국에 들어온 건 2009년 말 정도, 이제 네네. 2010년 초반 때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때부터 아셨죠? 네, 물론 정보 전달자들은 정보라고 하죠. 네. 근데 저도 그거를 참 정보로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것을. 네. 단지 그냥 다단계 일종이다. 뭐 어. 또 사기도 또 이런 사기가 또 나왔나 신종 당시는 그런 정보가 사기구나. 없으니까요. 한국에는 저기 블록체인에 대한 이제 개발자들 또한 이해력이 없었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이론적인 얘기는 뭐 수십 년 전부터 나와 있고 네. 계속 논문들은 밝혀지고 있지만 실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궁금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때는. 반신반의했고 조금 다단계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때는 그냥 다단계. 그냥 다단계, 다단계성 하나의- 사기도 아니고 그쵸, 예. 다단계다. 네. 그러다가 그 어떤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2015년도쯤 오니까 이제 이게 몇천 원짜리였던 게 한 2, 30만 원씩. 30만 원까지 그렇죠.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그때도 사진 않았습니다. 사진은 그때도 않고. 또 이게 뭔가 어. 대체 아직까지도 그 이해가 안 갔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반신반의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네. 이제 그러던 중에 2016년이 왔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2배, 그렇죠. 3배, 세 이제 배. 올라가는데 100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음. 솔직히 그때까지는 이제 제가 정상이고 그들이 비정상.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0년도에 이제 와서는 저들이 정상이고 이제 내가 비정상인 걸로 봐야 되나. 이제 그렇게 이제 시선이 좀 바뀌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 뭔지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 자체가 혁명이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제 관련 이제 블록체인 관련 산업 분야에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제 칼럼을 쓰게 됐습니다. 야, 지금 오랜 시간 걸쳐서의 네. 호기심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공부하게 되면서 느낌을 갖다가 그렇죠. 응축해 놓은 저서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상화폐, 이 화폐로만 생각하고 다가가서 이거 별로다라고 생각했다가 가상화폐를 조금 들여다보니까 좀 살펴보니까 기술이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 네. 딱하니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이 블록체인 기술이 사실상 이제 가상화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미래 산업에 우리한테 그렇죠. 도움을 줄 굉장한 특별한 기술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가 됐잖아요. 이미 네. 시작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혁명이다. 혁명을 떠나서 그게 다다. 블록체인이다, 4차 산업은. 아니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른 뭐 인공지능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고 이제 많은 4차 산업의 혁명의 기술이 많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인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고 이용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화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먼저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가상화폐란 무엇인지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상화폐라는 먼저 이제 전자화폐를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실물이 없이 가상의 공간에서 네트워크로 전자적 형태를 띈 뭐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를 이제 전자화폐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말을 하는데 네. 흔히 뭐 예,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될 수 있고 이제 어디에 보면은 무슨 포인트 지급을 하잖아요. 네네네. 다 전자화폐입니다. 실물이 없잖아요. 전자화폐 그 범위가 예. 더 넓은 거네요. 그렇죠. 네. 모든 이제 네트워크로 형성된 뭐 전자를 디지털 기반이다 그러면 다 전자화폐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이 가상화폐라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대시, 라이트코인, 뭐 크로스코인 여러 가지 코인이 이제 지금 나와 있는데 암호학적 기반을 두었습니다.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은? 건.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상화폐 외국에서는 이제 크립토커런시라고 해서 이제 암호화폐로 이제 규정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가상화폐로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비트코인이 개발된 시기가 네. 바로 그 미국발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주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또 네. 오히려 또 계기가 됐죠, 그렇죠? 네, 그렇죠. 2008년도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네. 이제 특히 리먼 브라더스라는 최대 금융사의 파산이 영향이 가장 컸고요. 네. 그때 이제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중앙 통제해봤는 걸 믿었더니 이 은행도 파산하는 반에 맞아요. 누굴 믿었나? 그때 또 비트코인이 이제 개발이 되고, 개발이 되고 이제 발명이 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집중이 이제 쏠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안성이 철저하고 보안도 보안이지만 블록체인은 이제 보안으로 보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안은 이제 기본으로 기본으로 가고. 중앙 통제 없이 개인 대 개인 누구라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화폐다라고 이제 정의가 내려가면서 이제 중앙 통제를 받지 않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많이 거래가 되고 한참 폭발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네. 봅니다. 네네. 이 중앙 통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지폐와 화폐와 다른 게 거래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직거래 방식이라고 해서 뭐 분산화된 뭐 공공장부다 아니면 그냥 공공장부다라고 합니다. 이 자체는 개인 간의 직거래를 하면서 이 검증이 중앙화된 통제기관이라지 않고 네. 거기 건너가지 않고. 그렇죠. 블록체인 시스템 내부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 관리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어떠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다면 비트워크 네트워크끼리 형성이 됩니다. 공개된 장부고 그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기록이 같이 하고 서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라면 이거는 서로 지구상 어디에 있더라도 국적에 상관없이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으면 통용 가능한 화폐입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 상에서 이제 거래를 갖다 할 거 아니에요. 네. 할 때마다 그럼 그 거래 기록이 계속 쌓이고 그렇죠. 남고 그렇게 되게 되겠네요. 기록이 쌓일 때마다 네. 공유가 되고 어. 하나하나의 블록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블록체인이라고 예, 그러군요. 이 블록끼리 또 연결된 게 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 블록마다 네. 해시라고 암호화가 체결이 되게 됩니다. 네네네. 예, 근데 그 과정을 누군가는 채굴이라는 암호를 체결을 해주고 블록을 형성을 해줘야 요 블록체인이 형성이 되는데 네네네.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블록체인이 저장된 기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 확인하는 걸 예, 갖다가 네. 이 블록을 형성하는 거를 채굴 과정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하는데 그 담당자를 채굴자라고 이제 명칭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 채굴자는 그러면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채굴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누군가는 이제 이 채굴을 하게 되면 일련의 과정이죠. 누군가 A가 B에게 얼마를 보낸다라고 했으면 이걸 작업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뭐 노드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가 이 채굴 시스템이 누군가는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전기료도 비들어야 되고 네. 컴퓨터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검증 그렇죠. 과정에서요. 누군가는 네. 시간도 들여야 하고 이 작업 과정을 일어나면서 누군가에게는 보상을 해줘야 누군가는 하겠죠. 그게 채굴자고 채굴을 얻게 되는 겁니다. 채굴을 하게 되면. 예. 그래서 그 나온 게 그렇게 텀이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리는 겁니까? 비트코인은 10분에 한 번씩. 10분에 한 예. 번씩 그럼 채굴이 하나씩 되는 네, 거군요. 최근에는 이제 결제 과정을 거치면서 신속한 결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간 또는 17초 안에 바로바로 예, 승인이 될 수 있는 블록체인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가 진화가 되고 있는 발전하고 거죠. 지나는 거네요. 네. 네네. 네. 10분 걸리는 게 지금은 뭐 17초 실시간으로 지금 실시간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그게 예. 많이 발전이 된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가장 거래할 때 네. 해킹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아주 네, 어렵다라는 그렇죠. 게 그게 네. 정말 좋은 것 아까 같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노드라는 각각의 저희 이제 3명이라고 저희가 해볼게요. 저희가 네. 비트코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A와 B끼리 C코인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한다고. 그러면 정말 A가 10코인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B에게 전했다라고까지 검증 작업에 들어가는데 누군가는 아까 말했듯이 기록이 쌓이고 그러면 블록을 형성을 하고 암호를 걸어둡니다. 못 열어보게. 왜냐하면 누군가 열어보면 위조도 할 수 있고 변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암호를 걸어놓게 되는데 요거의 하나의 채굴 과정으로 봤을 때 요 하나를 제가 이제 암호를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블록을 형성을 했는데 누군가가 이게 위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암호를 풀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암호는 2가지가 있어요. 직전 블록체인에 암호가 있고 네. 이 블록에 대한 암호가 있습니다. 이 암호를 풀려면
그 전 것도 알아야 돼요. 아,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예. 거네요. 근데 그 네. 전 것들을 풀려면 그 전 것도 알아야 돼요. 점점 늘어나겠네요. 예.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죠. 전 것까지 그렇죠, 계속 풀면 그렇죠. 돼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거 익명으로 거래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또 문제점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네. 문제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뭐 작년 한 해 동안 뭐 탈세, 테러 자금 조달했다, 뭐 금융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 끼쳤다라는 이제 분석도 하고 실제 사례도 하고 이제 보도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1월 30일부터 이제 규제까지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네. 사실 이게 블록체인의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중간 기간인 예전부터도 이러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문제들은 전 세계적인 뭐 국제 글로벌 은행 뭐 예를 들어서 바뀔 수는 없지만 네. 뭐 특정 은행들도 탈세 조작을 했었고 가담을 했었고 뭐 전쟁 시에도 뭐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런 이력은 기사 찾아보면 아직도 많습니다. 보도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이제 이런 거는 블록체인의 문제다, 비트코인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고요. 산업이 진화해 가는데 과정에 따른 뭐 하나의 그냥 일련의 뭐 폐해라던가. 폐해다라고 그런 그렇게 피해를 좀 있겠습니다.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각처, 그러니까 이 규제 그리고 법 제도화를 좀 빨리 하는 게 네.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인데 네. 또 규제가 어떠한 관점으로 인한 규제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그 저기 경제를 활성화시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저기 규제는 괜찮으나 네. 그 거래 자체를 저기 막는 네. 그런 그렇죠. 규제는 좀 힘들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를 지금 4대 메이저 거래소 외에는 지금 뭐 물론 뭐 은행에 자율권이라고 주지만 은행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실명제 계좌를 터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실명제 계좌를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네. 예,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입장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ICO도 지금 대한민국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이게 무조건 금지보다는 실질적으로 좋은 아이템으로 ICO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단지 뭐 이렇게 투기를 조장하려는 ICO도 있을 건데 그거를 가려내서 적절한 규제를 해야 맞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우리나라 네. 경우는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 네. 해외 사례도 궁금한데 네. 가까운 뭐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그렇죠. 이런 가상화폐 열풍이 불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미국은 좀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마다 조금 이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우선 가까운 일본부터 본다라면 네. 일본은 이제 그냥 전면 허용입니다. 아. 예, 이제 합법화된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지금 거둘 준비를 다 법제가 다 이미 끝났습니다. 예, 가상화폐를 일단 안정적이다 보니까 법제화가 되다 보니까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어요. 이러다 네, 보면 네. 뭐 정부가 우려하는 뭐 탈세라든지 그게 더 오히려 제가 볼 때 완충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본에도 그렇다고 해서 규제안이 없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규제를 하고 있고 규제 안에서 예, 예.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예, 자금결제법이라는 그렇죠. 법률을 통해서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이라든지 신원확인 규정을 이거를 이제 강제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매년 회계 감사를 이제 의무화하고 이제 이런 소비자 보호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본이 뭐 거래량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한국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네. 이제 미국보다도 많았으니까. 근데 뭐 마운트 곡스 사태라든지 해킹 사태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자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해킹 위험이 없지만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는 블록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킹이 가능합니다. 보호 장치, 안전 장치, 제도화 내에서 그렇죠. 건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가상화폐 안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블록체인이잖아요. 이 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외에도 여러 가지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 자체가 제3자 중개 없이도 안정성이 더욱 이미 강화됐다라고 이제 이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절차 비용 자체가 이제 감소가 돼요. 감소되고요. 네. 없거나 감소되거나 네. 또 이로 인해서 현재 금융 거래 환경이 좀 변경이 될 거라 이제 보여지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신용 증명, 뭐 존재 증명, 뭐 비즈니스로의 오러클, 서비스로 자체의 오러클, 뭐 스마트 계약, 증빙 서류 증명, 뭐 위치 증명, 뭐 소유권 증명 이런 공공적으로도 사용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생활에 어떤 기술로 자리매김했는지. 자, 예를 들면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블록체인은 이제 가까운 미래부터 보자면 일단 결제가 가장 먼저 될 거고요. 뭐 음원을 지금 이제 많이 다운을 받잖아요. 네네. 이제는 음원 자체가 블록체인화 되면은 뭐 저작권이다 보니 할 필요가 없어요. 음원 자체가 바로 코인으로 거래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부터 아니면은 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오히려 투명성이 있고 거래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뭐 물류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이거는 기반이 이런 기술은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블록체인 기술이 국가 역할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이나 국가나 뭐 블록체인을 기반한 코인들이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지 누군가가 뭐 국가를 대신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블록체인 기반이 은행을 대신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발트의 끝에 보면 한국의 한 반 정도 되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에스토니아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외국인들도 똑같이 신원증명을 블록체인화를 시키고 있어요. 나라 자체가 어떠한 공공 기록물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자료를 보면 이 에스토니아는 시민권 자체를 관리하고 있어요. 디지털 아이디 그렇죠. 발급하죠. 뭐 현지 법인 설립을 하든지 세금 정산을 하든지 은행 업무를 보든지 전자, 서면, 신분증 역할을 모두 블록체인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라는 게 이제 크게 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든지 아니면 화폐. 국가의 기능은 이제 크게 보면 여기 두 개인데 에스토니아처럼 블록체인이 이 기능을 대신한다고 국가를 대신하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지 뭐 은행을 대신한다던가 뭐 이런 거는 아닌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우리 임정빈 부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죠? 여자의 눈물은 무기다. 무기다. 아, 여자의 눈물은 남자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아, 진짜 이게 여자분들 학창 시절 때도 그렇고 네. 아주 어릴 때, 아기 때부터 어린이 시절 때도 소꿉장난할 때부터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울면은 남자아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커서도 네. 부인이 이렇게 막 말다툼하다가 내가 못 살아 이러고 울면은 그다음부터는 빠바바바 빠바바바. 오늘 저녁은 또 없구나 그러면서 잘하게 되고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아니, 눈물에 무슨 힘이 있나 봐. 남자들이 여자의 눈물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그냥 감정으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눈물 속에요. 일종의 페로몬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요. 여성분들이 울 때 페로몬 분출량이 많아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페로몬 분출량이 많아지니까 그 알게 모르게 페로몬을 내가 이제 접하니까 그게 네, 느끼는 거죠. 공격력이 약해지고 갑자기 다운되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뭐 그동안 속설인 줄로만 알았던 이 여자의 눈물이 가진 힘, 알고 보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었죠. 네, 자 이렇게 재미있는 정보까지 여러분들한테 쏙쏙 배달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